오늘은 어른 수업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감정을 다루는 방법, 감정을 다루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방법을 소제목으로 넣었는데요. 단 하나의 놀이, 단 하나의 수행. 이것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감정을 다루는 법, 해결책은 단 하나의 놀이, 단 하나의 수행. 이제 송덕사에 찾아오시는 법부님들이 뭐 질문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한 번은 이런 주제의 질문을 했어요. 아주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꼭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왜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확실히 원망하는 마음을 품을 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쉽게 그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공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뭐 그런 원망하는 거 쉽게 없애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충분히 원망할 만하다. 그래서 그런 충분히 원망할 만한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반문을 했어요. 뭐라고 반문을 했냐면은 그렇다면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건 그래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용서를 하면 원망하는 그 사람 좋으라고 용서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 좋으라고 용서하는 걸까요? 물어봤어요. 나 좋은 거라고 용서하는 걸까요? 당연히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끼쳐서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자가 된 거죠. 가해자를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에요. 첫 번째로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벌 받을 수 있을 만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걸 벌을 주고 말고는 누가 판단하는 거냐면 이웃종교에선 신이 판단하는 거고 사회에선 판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우린 아무 자격도 없어요. 창조력도 없고 판사 공부도 안 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 맞는 이야기예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누구를 용서하는 거냐면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힘들다라는 것, 그것을 곱씹으면서 내가 조금 못나게 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용서는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한 허락이다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제 원한을 품고 있는 마음은 분명히 지옥이기 때문에 그 지옥으로부터 나를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작부터 좀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는 멸종한다. 아인슈타인이 예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사실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이야기죠. 왜 주목받을까요? 실제로 꿀벌이 사라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미국에서. 특정 농약 때문에 그렇대요. 그랬다고 밝혀졌대요. 그리고 그 농약뿐만이 아니라 막 전자파가 막 많고 그러니까 꿀벌들이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질 않는데요. 네. 그래서 꿀벌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대책이 그래도 좀 나오기 시작했나 봐요. 근데
꿀벌이 죽으면,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가 왜 멸종하냐면, 왜 멸종하죠? 그러니까 그 식물들 수분 맺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물들은 자기들끼리 짝짓기를 못하니까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꿀벌들이래요. 근데 이 꿀벌들이 그 역할을 못 해주니까 식물들이 자라나지를 못하고 그러면 식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인류가 멸종할 것이다. 이런 예측인 거예요. 갑자기 또 우울한 얘기를 하네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무거워가지고 그걸 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꿀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꿀벌 얘기. 예, 꿀벌이 한 번은 이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인간한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예. 아니 자기가 애를 써가지고 진짜 가정 아둥바둥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아놓으면 따가고 모아놓으면 따가고 요즘 아이들은 꿀벌의 꿀을 곰돌이 푸가 따가는 줄 아는데 곰돌이가 안 따가고 인간이 따간단 말이에요. 아니 산에 있는 꿀들은 석청이라고 따가고 자연꿀이라고 따가고 또 양봉해가지고 하는 건 주인이 다 따가고 예,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꿀벌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대표자를 제우스 신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의 결정, 종의 부탁, 개인 꿀벌의 역할로서 간 게 아니라 종을 대표해서 예, 꿀벌 종을 대표해서 본인들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제우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에게 가서 부탁을 했다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우스시여, 우리가 땀 흘려 노동한 대가를 인간들이 다 훔쳐갑니다. 이놈들이 도둑질 하려고 할 때 공격할 수 있는 독침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전에는 독침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 제우스는 꿀벌들의 사정이 일견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반면 그들의 시샘과 분노가 노여웠습니다. 그래서 꿀벌의 부탁을 들어주되 노여움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가 누군가를 찌르면 자신도 죽는 벌의 독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을 얻긴 얻었는데 침 빼면 죽잖아요. 한 방 쏘고 죽는, 한 방 쏘고 죽는 그런 독침을 제우스가 선물이자 벌로 준 거죠. 부탁을 했으니까 들어는 주되 괘씸하니까 벌을 준 거예요. 벌에게 벌을 줬네? 아, 벌에게 벌을 줬군요. 아, 오늘 주제가 감정을 다루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쁨이 막 일어나요. 이거 다루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나요? 환희가 막 일어나요. 이거 주체할 수 없어서 막 사라졌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일 거 아니에요, 보통. 감정을 다룬다.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런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를 정말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한, 분노예요. 그래서 그런 원한과 분노가 있을 때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선택하는 건 복수하는 겁니다. 흔하게 선택한다 그러니까 복수가 자주 일어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고 복수할 마음을 딱 원한으로 품고 계획을 짜죠. 작은 복수든 큰 복수든 직접적으로 복수를 하든 간접적으로 태클을 걸든 무엇인가 소심한 복수든 아주 거대한 복수든 분명히 사람들은 원한을 딱 품고 있다가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에게 비난 한마디라도 누군가 투표할 때 투표 안 하는 거라도
무엇인가로든 어쨌든 막 복수를 해요. 그게 이 원한이라고 하는 감정,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다루는 사람들의 가장 흔한 선택이에요. 근데 꿀벌들도 복수하고 싶었죠. 그래서 얻은 게 뭐냐면 한 발 쓰고 자기는 죽는 그런 독침이었어요. 이 독침은요, 굉장히 교환율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벌써 분노하게 했죠. 벌써 나를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그래서 복수하는 거죠. 근데 벌써인 사람은요, 좀 붙고 말아요. 근데 벌은 죽어요. 그래서 분노는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원한은 자신을 지옥에 가두는 것이다. 우리가 이 벌침, 벌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돼요. 벌 받아요. 감정을 다룰 때, 특히 원한을 다룰 때, 우리는 원한을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은 용서라고 하는 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원한이라고 하는 걸 가장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용서예요. 그것뿐이에요. 원한은 원한을 떠났기 때문에 이 원한의 고리를 끊고 싶다면 그를 용서하는 것 외에는 진정으로 이 원한의 고리, 고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원한을 끊는 용서를 실천하는 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복수하고 더 큰 용기가 있어야 용서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복수하는데도 굉장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소심한 복수든 대단한 복수든. 그 복수를 하기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그동안 나를 괴롭혀야 되잖아요. 계획하고 편집하고 원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용서가 아니라 복수를 실천하려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독침을 쌓아야 되니까. 독침을 쌓아야 되니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용서를 하는 건 더 큰 용기가 필요하대요. 우리가 작은 용기를 내서 나만 손해보는 용서를 할 것인가? 아니, 복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용기를 내서 나를 구하는 용서를 할 것인가?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에 시달린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에 시달리는 순간들을 보면 아주 감정이 막 올라오는 순간들이 있죠. 근데 그런 순간들은 맨날 그래요. 아니면 가끔 그래요. 가끔 그렇지. 비 오거나. 비 오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욕 먹었거나 아니면 갑자기 직장 그만뒀거나 아니면 돈 누가 떼먹었거나 뭐 이런 순간들이 왔을 때 삶의 바닥이 드러나서 바닥을 칠 때 갑자기 막 롤러코스터 떨어지듯이 삶이 나락을 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감정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그러면 감정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게 어떤 형식이냐면 생각에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안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있어요, 있어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안 일어나요. 내가 멈췄으니까. 예, 죽으면 안 일어나요. 예? 예, 죽으면 안 일어나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살아있는 한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특징이다.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특징이다. 스님 죽음 수업하실 때 죽어도 생각 계속 일어난다면서요. 그건 죽은다는 얘기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 살아있는 한 생각이 멈추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 생각이 일어난다.
통제되지 않는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 같아요, 틀려요? 다르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는 건 그냥 잔잔하게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아주 가벼운 망상들, 그런 거 보고 괴롭다고 안 하잖아요. 어떤 특정 주제가 나를 사로잡아서 이것을 해야 되고 여기에 주의력을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잠자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는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죠. 눈앞에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랑 만났는데 정말 맛있는 맛집에 가가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먹는데도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게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건데, 근데 그 속에는 사실은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잘 보잖아요. 그럼 연관성이 없는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보면은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주제들, 그런 주제들이 막 랜덤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아주 이렇게 카오스틱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심리학자들이 임상실험 결과 거기에는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기억이 저장되는 방식은 우리의 상식과 조금 다른 거예요. 주제별로 묶일 것 같잖아요. 근데 주제별로 묶이는 게 아니라 감정별로 묶인답니다.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들이 쭉 있으면 그걸 서로 주제를 비교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주제들이 일어나죠. 이러니까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식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감정을 보면 같은 카테고리에서 나왔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화났던 기억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그 주제를 놓고 보잖아요? 어떨 땐 마카롱 안 줘가지고 화가 났고요. 어떨 땐 뺨을 맞아서 화가 났거든요. 10년 전 일이고 1년 전 일이에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죠? 마카롱 안 준 거하고 뺨 안 준 거하고 주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화가 나가지고 생각이 나니까 이성이 마비됐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일관성을 찾을 수 있겠어요? 일관된 주제는 없는 거예요. 그냥 화났던 기억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에 시달리고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생각 때문에 이 순간에 집중 못하고 생각 때문에 얼빠져서 지내고 생각 때문에 성공 못하는 이유가 감정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의 결론은요,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 과거의 기억이 만약 시시때때로 또는 종종 통제되지 않는 순간에 떠올라서 나를 괴롭힌다. 그건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원한, 죄책감, 분노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에요. 원한, 죄책감. 통제되지 않는 생각은 나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옛날 속담에는요,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잔다. 보통 이런 거 언제 얘기해 주냐면은 이 자녀가 친구한테 맞고 온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이기고 오지? 이러긴 좀 그렇잖아요. 예. 야 가서 때리고 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길 때까지 들어오지 마!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 물론 이제 부모님마다 스타일들이 다 달라서 누군가는 또 맞고 들어왔으면 들어올 자격도 없다 그러고서 이길 때까지 들어오지 마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 스타일의 부모님도 계시죠.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아이들한테 가서 싸우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이제 아이를 위로해 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잔다 이거예요.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자고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자나요? 근데 이게 초기에는 맞아요. 초기라고 하는 게 그날 아니면 다음 날 정도까지. 사실은 좀 미안한 게 있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조금 때린 놈도 고통스러워하기는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맞은 날, 길면 맞은 다음 날까지. 그런데 시간이 그거보다 조금만 더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상황이 바뀝니다. 때린 놈은 그 상황을 오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맞은 놈은 원한을 품고 있기 때문에 반대가 됩니다. 때린 놈은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간 반면 맞은 놈만 해결 안 된 원한에 사무쳐 잠 못 잘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 원한만큼 나를 괴롭힐 수 있는 놈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원한 때문에 자기가 잠 못 자면서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때린 놈 때문이라 그러죠? 근데 때린 놈은 때릴 때만 나한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나를 잠 못 잤게 전화해가지고 계속 소리를 지른다든지 문 앞에 와가지고 돌멩이를 던진다든지 방 안에 찾아와가지고 발로 밟는다든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전혀 안 하는데 나 혼자 지금 원한에 사무쳐서 잠 못 자고 있죠. 세상에서 나를 가장 크게 괴롭힐 수 있고 오래 괴롭힐 수 있고 가장 지독하게 괴롭힐 수 있는 건 나뿐이에요. 해결 안 된 감정, 이 원한이라는 것.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공식을 적용해 볼까요? 자, 때린 놈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맞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때렸죠. 그럼 감정이 해결이 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해결이 좀 됐겠죠. 네, 화가 나는데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감정이 좀 해결이 됐겠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양심적이어서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는 건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감정이 해결이 안 됐으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맞은 사람은 첫 번째는 맞았죠. 그러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고 또 두 번째는 약간 자기한테 실망해요, 안 해요? 내가 때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로 돌아갔으면 때렸어야 되는데. 나도 때렸어야 되는데. 자꾸 곱씹으면서 원한이 깊어지고 감정이 깊어지죠. 해결이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깊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점점 나는 거예요. 계속 편집하면서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을.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지나면 이렇게 역전이 되는 겁니다. 역전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자신이 괴로운 이유를 자꾸 바깥에 있는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가 행복한 이유가, 자기가 성공한 이유가 바깥에 있는 원인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불행이 밖에서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에게 가장 큰 적은 나예요. 이유는 간단하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지금 눈앞에 사자가 왔어요. 이 사자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하는 건 무시하거나 친하게 지내거나 잡아먹거나 셋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사자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자가 으르렁거려봐요. 눈앞에서 으르렁거려봐요. 무심히만 으르렁거려도 정자가 흔들리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등치가 이만하잖아요.
그 이만한 등치에서 스피커가 울리는데, 하고 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오금이 저린다. 이런 표현이 아마 실감이 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자는 아무리 나를 괴롭혀봐야 죽이기밖에 더해요. 그 다음 생 쫓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나는 나의 해결 안 된 이 원한과 부정적인 감정들은 살아있을 때 나에게 감정의 지옥에 수감되도록 만들고 죽은 다음에 진짜 지옥 태어나게 하고요. 해결될 때까지 한 생이든 두 생이든 세 생이든 백생이든 그 원한에 묶여있는 그 삶은 아주 지독하게도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도 그런 권리는 없고요. 부처님한테도 그런 권리는 없어요. 제우스한테도 그런 권리는 없어요. 옥황상제한테도 없어요. 바깥에 있는 원인들에게는 누구에게도 그런 권리는 없어요. 나를 가둘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다루는 법이라고 하는 건 일상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도 도움이 되고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성공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수행하는 데도 필요한 거예요. 아주 클리어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공부를 잘할 리 없고요. 성공하기 어렵고요. 수행 잘할 수 없어요. 그 찝찝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어요? 안 돼요. 감정을 해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함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과 거만함은 마치 네 개의 독화살과 같아서 모든 병을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밖으로부터 날아오는 독화살은 막을 수 있지만 안으로부터 오는 독화살은 막을 수가 없다. 마지막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밖으로부터 누군가의 분노가 와요. 밖으로부터 누군가가 탐욕에 사로잡혀서 나에게 피해를 줘요. 거만함으로 나에게 피해를 줘요. 어리석음으로 나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거 불가항력적인 것들도 있지만 좀 방어 운전하면 그래도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방어 운전 안 해도 자기 운동신경 좋으면 조금 덜 해야 하네요? 좀 덜 하죠. 엎어질 납법이라도 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렸을 때 태권도 했더니 좋은 점이 뭐냐면 어렸을 때 여기 담에 올라가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뒤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러고 있다가 뒤로 딱 떨어진 거예요. 한 2m 높이에서. 그대로 일반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머리부터 떨어져요. 운동 안 하는 사람은요. 그대로 이렇게 뒤로 자빠졌기 때문에 머리부터 떨어지거든요, 보통. 그러면 약간 바보 돼요. 큰일 나. 머리부터 떨어지면. 근데 나는 한 바퀴 딱 돌아가지고 무릎을 탁 꿇었거든요. 한 바퀴를 싹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탁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무릎이 좀 나갔어요. 무릎이 좀 많이 깨졌어요. 근데 머리 깨지는 게 나아요? 무릎 깨지는 게 나아요? 무릎 깨지는 게 낫죠. 운동을 하면 밖에서 오는 독화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 이거예요. 치명적으로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가장 고통스럽고 피할 수 없는 건 안에서 쏘는 독화살이에요. 우리가 바깥에는 갑옷도 입고 방어구도 걸쳐가지고 독화살 맞아도 어느 정도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대책들이 있는데 아무리 단련한 사람도요. 속살을 단련할 수는 없어요. 몸 안에 있는 속살을 단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공격을 받으면 치명적인 거예요. 굉장히 거대한 단체도요. 바깥으로부터의 공격들은 잘 막습니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부에서 공격하기 시작하면
내부에서 교란하기 시작하면, 내부에 배신자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큰 단체가 썩는 건 한순간이에요. 무너지는 건. 우리가 이 내부로부터의 공격이 진정한 원인이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 해결 안 된 감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욕심, 불만족이라고 하는 감정을 불러오잖아요. 분노, 원한이라고 하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불러오죠. 어리석음, 그 모든 감정들의 근본이에요. 거만함, 역시 교만함과 분노, 질투, 다양한 감정을 불러옵니다. 이 해결 안 된 독화살, 이것이 내 삶을 썩게 만드는 원인이다. 우리는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면 꿀벌들처럼 벌 받아요. 아유. 이 미국의 작가 오스틴 오말리가 복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 내린 글이에요. 복수란 개가 너를 물었다고 내가 개를 무는 것과 같다. 복수라고 하는 건 이런 거래요. 우리가 엄청 상식적인 사람도요, 번뇌에 사로잡히면 몰상식해지거든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저 안 저럴 것 같죠? 근데 해결 안 된 감정들도 번뇌예요. 그걸 보고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럼 나를 사로잡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개도 물게 되는 거예요. 개가 나를 물었다고 쫓아가서 개 무는 거예요. 얼마나 희극적이에요. 근데 비극적이죠. 이런 걸 보고 우프다 그럴 거예요.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성이 필요한데 일시적으로 조금 괜찮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응급조치하는 것으로서의 효능이 있지만 사실은 조금 마비시키고 회피하는 역할을 해요. 그 해결 안 된 감정으로부터.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죠.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건 감정은 어떻게 해야 씻어지냐면요. 즐겨야 씻어져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즐거운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주 즐거웠었던 순간들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문득문득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예. 근데 오래 안 가요. 금방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다 즐겼기 때문에. 즐거웠던 기억을 해결한 거예요. 즐거웠던 감정을 해결한 겁니다. 그 해결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케이블카 타러 갔는데 너무 좋았다 이거예요. 그럼 그 좋았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러면 갑자기 10년 전에 있었던 분노가 막 올라올 때의 반응처럼 그거 피해서 도망가려고 그래요? 막 진절머리 치기 싫어요? 오히려, 더 생각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기억을 만들어내기까지 하지. 붙잡고. 이게 뭐냐면 직면이에요. 그런 감정이 있다라는 인정입니다. 그리고 그걸 충분히 만끽하는 거죠. 여기에 키가 있어요. 직면하고, 인정하고, 만끽할 것. 슬프면 자기가 슬프다고 인정하고, 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만끽할 것. 슬프면 울면 되잖아요. 울고 싶으면 만끽하고 울면 되잖아요. 그러면 울음이 안 멈출 것 같죠? 아니요, 멈춰요. 울음이 수돗물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우물이 깊지 않아요. 금방 그쳐요. 울지 말라 그러면 계속 우는데 그래 울어라 그러면은 울다가 금방 그쳐요.
충분히 만끽하면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들도 해결이 됩니다. 인정하고 직면하고 만끽한다. 그런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근본적인 해결책이 수행인 거예요. 일시적인 해결책과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적어요. 우리나라 평균적인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한 가지도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요. 무슨 뜻이냐면 일시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건 재밌는 일이고 취미 같은 것들이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근본적인 방법은 수행을 얘기를 하는데 수행은 둘째치더라도 온전한 건강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술을 많이 마십니다. 유독 술을 많이 마셔요. 22살도 술에 취해서 살고요. 72살도 술에 취해서 살고요. 이제 82살 되면은 술을 잘 못 먹어요. 힘들어가지고. 그건 어쩔 수 없어서 못 먹는 거고. 유독 알코올에 취해서 사는 경향이 커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사실은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문화가 우리나라가 대중문화가 발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대중문화든 고급문화든 상관없이 비싸잖아요. 술보다. 술 먹는 게 싸다 이거요. 아이, 좋은 술집 가서 드시는 분들은 더 그게 비싸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알코올을 구하는 건 얼마나 싸요. 쉽잖아요. 어디서든 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하고든 마실 수 있는 상대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쉽고 가장 흔한 걸 선택해서 그것에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건 중독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지해가지고 이 감정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경향이 크다는 게 아주 안타까우면서 또 슬픈 일입니다. 일시적인 방법이에요. 분명히 될 수는 있어요. 술에 의지하는 것. 술에 의지하는 것. 한 잔 술에 모든 것을 털어버린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털어지나 모르겠어요. 털어지면 다음날 술 안 마셔야 될 텐데. 안 털어지니까 또 마시고. 안 털어지니까 또 마시고. 안 털어지니까 또 마시고 평생 마시는 거 아니에요. 일시적인 방법이 되지만 분명한 건 건강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으로부터 도망가는 방법을 지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일시적인 방법으로는 근본이 안 된다.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을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복잡하면 안 돼요. 인정하고 직면하고 만끽할 수 있는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그런 수행들.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좋고요. 가만히 있으면 감당이 안 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좀 해야죠. 기도를 하든 절을 하든 연부를 하든 경전을 읽든 아니면은 그 무엇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경전 읽잖아요. 화가 나요. 경전 읽잖아요. 그럼 화가 사라지나요? 아니요. 경전이 있는데 화가 나요. 그래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딴 거 못하니까 지금 마비시키는 걸 못하니까. 그러나 가만히 있는 거하고는 좀 틀려요. 왜? 할 게 있으니까. 할 걸 하면서 인정하고 직면하고 그리고 만끽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감정을 다루는 이 프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도구나 수행법 없이도 곧바로 감정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운다. 이건 마스터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수행법이 필요한 거예요. 단 하나의 수행법을 찾아라. 자기가 자비도량 참법을 열심히 한다. 그럼 화가 나면 뭐 하면 돼요? 자비도량 참법 하면 되죠. 슬프면 뭐 하면 돼요? 자비도량 참법 하면 되죠. 명상을 자기가 한다. 그러면 우울하면 뭐 하면 돼요? 명상하면 되죠. 잠 안 오면요? 명상하면 되죠. 친구가 날 욕하면? 명상하면 되죠. 사기당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건 하고, 그리고 명상하면 되죠. 이렇게 단 하나의 수행법, 그 단 하나의 수행법에다가 내 부정적인 모든 감정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린다고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소화될 때까지 결코 안 사라져요. 그 소화시키는 시간이 바로 수행 시간이에요. 수행을 하면 인정하게 되고, 직면하게 되고, 만끽하게 된다. 그렇게 근본적인 해결책 단 하나의 수행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단 하나의 수행 가지고 안 될 때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정말 우울하고 힘든데 평소에 그때 금강경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도저히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금강경 읽었는데 계속 잠잠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단 하나의 수행법이 해결책이 안 되는 순간이 가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럴 때가 응급 상황인데 그런 응급 상황에는 단 하나의 놀이가 필요해요. 단 하나의 놀이.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소나기 오면 맞서지 말고 피해야 돼요. 태풍이 오면 바보처럼 밖에 나갔다가 날아가지 말고 피해 있어야 돼요. 응급 상황이 오면 좀 회피할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 쓰는 게 단 하나의 놀이입니다. 그 중에서도 좀 건강한 놀이. 그게 뭐냐면 몸 쓰는 걸 좀 하셔야 돼요. 몸 쓰는 거. 몸 쓰는 게 최고예요. 놀이 중에서는. 왜냐하면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몇 가지 이익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응급 상황이라고 하는 건 주의력이 생각으로 간 거예요? 몸으로 간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운동하잖아요? 그럼 몸으로 와요. 그래서 잠잠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가지고 운동을 계속 하잖아요. 단 하나의 놀이를. 그러면 실력이 늘어요. 이건 뭐냐면 성취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건강해져요. 똑같은 감정의 폭풍이 왔을 때 몸이 더 안 좋을 때 우리는 유독 심하게 시달린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유독 심하게 이게 컨트롤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흥 하고 지나가 버려요. 아이고, 내가 개물려고 그랬네. 그러고서 웃고 지나간다니까요. 건강하니까. 몸에 힘이 있으니까. 즐거운 일이 있으니까. 기분 나쁘면, 즐거운 일에서 그냥 덮어버리면 돼요. 고통을 즐거움으로 덮어버린다. 물론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나기가 올 땐 피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응급처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놀이도 필요하고 소나기가 오는 게 아닌데 맨날 피하면 안 돼요. 잠잠할 땐 근본을 해결하기 위한 단 하나의 수행도 있어야 돼요. 단 하나의 놀이 그리고 단 하나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아까 복수하는 건 그 개가
나를 물었다고? 내가 개를 무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수는 그 사람과 나를 같은 수준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둘 다 번뇌에 휩싸인 불쌍한 중생이니까 수준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번뇌에 휩싸이지 않았을 때의 수준은 전혀 상관없어요. 학식이 얼마나 높은가, 교양이 얼마나 높은가, 인성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번뇌에 휩싸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다 똑같고요. 부자도 다 똑같고요. 거지도 다 똑같아요. 나라도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몰상식해져요. 그게 중생의 특징이에요. 똑같은 수준으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수할 때 인간은 적과 같은 수준이 된다. 그러나 용서할 때 그는 원수보다 우월해진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면 번뇌에 잡아먹힌 거예요. 용서했다는 건 번뇌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 번뇌에 사로잡힌 사람보다 번뇌를 해결한 그 사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개 쫓아가서 물 건지 아니면 개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원한의 감옥, 지옥으로부터 구해줄 건지. 우리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걸 해결하는 것, 이것이 행복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지상과제라는 것,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교환비가 안 좋아요. 복수해봐야 상대는 복구 말아요. 나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죽고 나면 끝인가? 복수했으니까 지옥 가야 되는데. 상대는 그냥 복구 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꿀벌의 복수입니다. 꿀벌의 복수. 그런 교환비가 안 좋은 건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비효율적이에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길이에요. 나만 수준 낮아지는 길이에요. 그것보다는 그냥 웃고 넘기고 즐거움으로 고통과 원한을 덮어버리고 덮어놓은 것은 단 하나의 수행으로 해결하고 그렇게 자신의 수준을 좀 높이고 감정을 잘 다루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단 하나의 놀이 그리고 단 하나의 수행법 자신에게 둘 중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없는 게 있다면 꼭 건강한 취미를 찾으시고 그리고 건강한 수행법을 찾고 익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정으로부터 꼭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